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2쪽에 자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는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순수하게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돈으로 일부 출자하고 내 돈 3만 원과 남의 돈,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총 금액은 10만 원이고 바로 이것이 자산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 자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는가? 자산은 다른 말로 총재산이다. 적극적 재산이다. 그리고 자산은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지분이다 그래 놓고 맨 끝에 요거는 이제 책에는 써 있는데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자산은 요건 자 내가 출자한 돈이니까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그리고 얘는 남한테서 조달된 자본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 되는 거죠. 타인 자본.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다른 말로 총자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산을 다른 말로 총자본이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산은 총자본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총자본과 자본 총액은 다른 말이에요. 총자본은 자산을 의미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총자본은 자산을 의미하는 거지만 자본 총액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본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은 자본 합계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물론 실제 시험에서 총 자본은 얼마인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다만 이 책 그야말로 맨 끝에 보면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 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총자본 하면은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기억이 나시면 좋고 회계 맨 끝에 설명할 거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거 갖고 이제 골머리 썩을 필요는 없어요. 총자본과 자본총액 같은 말 같은데 왜 다른 말이라고 그러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는가? 남한테서 조달한 이 자본 이걸 우리는 부채라 그랬고 내가 조달한 이 자본 순수한 내 돈 이게 자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은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을 자본이라고 말하지만 회계상에서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가장 완벽한 정의는 뭐냐?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자, 이때 제가 이랬어요. 자산은 다른 말로 지분이다 그랬죠. 왜?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채권자의 지분이었고 요거는 소유주의 지분이에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다른 말로 잔여 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는 우리 기업의 총
재산인 자산에서 남한테 갚아야 할 빚을 뺀 순수한 내 재산, 이걸 자본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재산이다 또는 순자산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그래, 그래서 자본이 다른 말로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업의 자산은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자본은 누구의 몫이냐? 사장의 몫이에요. 소유주의 몫이란 얘기죠. 그래서 소유주의 지분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누구죠?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지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말을 하는가? 부채는 채권자의 청구권이 있는 걸 알았죠. 부채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는 내 거야 내놔, 채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부채라 그랬고, 자본은 주주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면은 거기 자본 해놓고, 자본은 다른 말로 잔여지분이다, 순자산이다, 순재산이다 쭉 나와 있죠. 읽으시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자 보면은 자산의 종류 설명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자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부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은 특징만 파악합시다. 땡글뱅이 1번. 넓은 의미의 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한 총 자본, 즉 자산을 의미하지만, 이거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자본이 있어야지 할 때 일반인들이 말하는 자본은 그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넓은 의미의 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한 총 자본, 즉 자산을 의미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자기 자본, 요거 자기 자본, 이것만을 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특징은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특징은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그러니까 말 끝에 자본금이라고 끝나거나 말 끝에 적립금이라고 끝나거나 말 끝에 준비금이라고 끝나거나 말 끝에 잉여금으로 끝나는 것, 이게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특징은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자, 그리고 2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본이란 일정 시점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하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하고 나네요. 자,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정의 뭐라고 나누는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지분이다, 빚 갚고 남는 몫이 자본이다 이 얘기죠. 남한테 갚아야 할 빚 갚고 남는 몫이 자본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들어보실까요? 자본은 뭐냐?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지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라는 얘기인데, 자,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 공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 공식을 자본에 대한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다 해서 자본 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이틀까지, 이름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자본 등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을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자본 등식. 이렇게. 자, 2번까지 살펴봤고 3번.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읽는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자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때 자주 출연되는 단골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읽기만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이 자본에 관한 문단이 딸랑 2개밖에 없어요. 첫째, 자본의 정의가 뭐라고 나왔는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하는 위해 잔여 지분. 이 표현과 함께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지문.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틀리게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야.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출제하기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그런 규정만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자본에서 이제 알아야 될 문단은 딸랑 2개.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하는 위해 잔여 지분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낸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2개 지문을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읽은 이 지문을 슬쩍 바꾸어 읽어볼게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읽는가 찾아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그 출제위원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읽는가 보세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뭘 어떻게 바꿔 읽었죠?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이걸 한꺼번에 그냥 줄여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이걸 그냥 줄여서 적립금 이렇게만 바꿔 읽은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돼요? 틀린 지문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도 적립금이고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도 적립금이니까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면 이건 맞는 지문으로 봐야죠.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런 규정만 있을 뿐, 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같이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뭔 얘기냐면 이건 국제회계 기준상의 분류는 아닙니다.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제회계 기준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외워야 합니다. 뭐냐? 23쪽에 보니까 자본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이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암기 부탁드립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완벽한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뭔 얘기냐면은 회계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바로 뭐냐? 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암기 연습만 합니다. 이게 언제 쓰는 말인지 그건 가면서 차츰차츰 배우기로 하고,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뭐 읽은지 아시겠죠? 맨 왼쪽에 큰 글씨를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자본의 종류는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때 저를 보세요. 자본의 종류는 5가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오른쪽 그 박스 맨 오른쪽에다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묶어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납입자본이라고. 납입자본. 왼쪽에도 쓸 게 있어서 왼쪽에다 이렇게 2개 이렇게 필기 하셔도 되겠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서 땡글뱅이 치신 다음에 위로 끌어서 납입자본 이렇게 써도 무방하고요. 옛날에 이제 그 국제회계 기준에 보면 납입자본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 납입자본이 뭘 의미하는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책을 쓸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모음을 걸어서 납입자본이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더한 것이다 라고 책을 썼었는데, 다행히 틀리진 않았던 게 공무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납입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근데 베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자료에 의하여 납입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더해서 그걸 납입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박스 아래 표시를 적은 박스로 표시를 해 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3개, 이렇게 여기 요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본거래라고. 자본거래라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3개를 합쳐서 자본거래. 그리고 요거 얘네 2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을 합쳐서 손익거래,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을 합쳐서 자본거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을 합쳐서 손익거래.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이겁니다. 자, 제가 앞으로도 이제 짧게 말하면 자본거래라고 말하고, 길게 말하면 지분참여자와의 자본거래라고 말하는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기업이 있더라. 이 기업의 지분참여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가 그 기업의 지분참여자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지분참여자가 기업에다가 지분참여를 위해서 자본을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분참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기업에다 출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주에게 출자받은 이 돈을 이용해서, 자본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할 것이고, 그 결과 돈을 벌었다. 벌은 돈을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주주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겁니다. 기업의 재산을 다시 분배 같은 말이에요.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자, 모든 거래 판단은 기업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지, 소유주는, 즉 주주는 주주와 기업 간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말하진 않아. 기업이 기업과 소유주와 거래를 부를 때 자본거래라고 말하죠. 뭔 얘기인지 헷갈린다고요? 자, 여기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쳐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본거래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업과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 우린 이걸 자본거래라 그래요. 소유주와 기업 간의 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니라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 말이 좀 웃기긴 하죠. 자, 나중에 이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자본거래라고 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팔거나 그 주식을 사거나, 그리고 기업에서 벌은 돈을 나눠주거나, 우린 이걸 자본거래라 그래. 그럼 손익거래라는 건 뭘 말하는가?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본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순재산이 늘거나 줄은 건 자본거래라고 말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까먹었어,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돈을 까먹었어,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땐 건 손익거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재산이 늘거나 줄었다? 그건 손익거래.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은 자본거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은 손익거래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지난번에도 강의한 내용이지만 또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물어, 자본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자본금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이렇게 대답하시고,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이렇게 묻진 않고,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거거든요. 그럼 거긴 5가지가 써 있지만 맨 앞에 2개까지는 필요 없고, 자본잉여금에 뭐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감주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자본잉여금은 감주자, 감은 감자차익, 주는 한 번만 따라서 같이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제가 왜 읽으라 그랬냐면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읽는 분들 많아. 자, 이거 읽어주세요. 그러면 주식발 행초 과금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안 외워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는 뭐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됐죠? 자, 자본잉여금에 뭐가 있나요? 그럼 감주자, 감자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 자본유지 조정. 자본유지 조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본유지 조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전체 자본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순재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또는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있는 자본유지 조정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이라는 게 있고,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이란 건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그건 더해주란 얘기고,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란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그걸 뺀 것이 자본이란 뜻인데, 어쨌든 자본유지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과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에는 뭐가 있나요? 요거는 안 물어.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근데 만약에 외우고 싶다, 미주 출신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은 미주 출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신주청약 증거금. 왜 안 외워도 된다 그러는가? 걔는 이상히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은 외우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요즘 강의식으로는 순서를 갖다 잘못 썼네. 요새는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 자주 감자.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은 자주 감자. 자는 자기 주식. 주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시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주 감자 차손. 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는 건 다 중요해요. 시험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은 자주 감자,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가면은 제일 처음에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나왔죠. 평가손익이나 재측정손익이나 같은 말인데,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FVOCI 금자산, FVOCI 금자산이 원래 용어는 어떻게 되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FVOCI 금자산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원래 용어는 이렇게 쓰죠. FVOCI 금자산이란 기타 포괄손익 찌끄고, 시험에도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원래 개정 과목이야.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FV, OCI, 금융자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기니까 앞으로는 FV, OCI 뒤엔 당연히 금융자산이란 말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줄여서 합시다. FV, OCI 평가손익. 이렇게 첫째 줄은 앞으로 읽기는 그렇게 읽읍시다. 시험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린 그냥 평상시 공부할 때는 그냥 FV, OCI 이렇게 합시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FV, OCI 평가손익 이렇게 대답하자고요. 앞으로는 FV, OCI 평가손익,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원래 용어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 용어는 이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FV, OCI,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뒤에 효과적이냐 비효과적이냐도 말할 필요 없어. 왜? 효과적인 거는 어떻게, 비효과적인 거 어떤 게 별도로 따로 외우니까 전혀 의미 없고 그냥 현금으로 위험에 비슷한 평가손익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요 안에서 지금 5개 중에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5개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 분류한 문제. 예를 들어 다음 자료에 계산한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인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인가, 단골 문제거든요. 그리고 뭔 문제가 나온가,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꼭 단골 문제야. 분류하는 문제가.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뭐가 있는가?
FVOCI 평가 손익,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잉여금, 여기까지만 암기합시다. 이번엔. 지난번에도 그랬고. 자, 그 대답만 하실 수 있으면 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럼 5가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시작.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여러분 자본금이 뭐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주자. 감이 뭐예요? 감자차익. 주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는 뭐예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유지 조정은 2가지가 있어요.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과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 자, 이때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은 앞자리만 따면 뭐가 있죠? 자주 감자. 자는 자기 주식. 주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은 감자 차손. 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가 있나요? 시작. FVOCI 평가 손익,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자, 이익잉여금에는 뭐가 있어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비처분 잉여금. 자, 지난번에 나간 강의이긴 하지만 설마 기억을 하실까 했더니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이 자본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재무상태표라고 나왔어요. 재무상태표. 자, 추후로는 재무상태표를 약자로 PS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외워야 될 건 아니고 못 외워도 상관없는 게 강의할 때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꼭 쓰면서 말을 할 거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누가 나중에 조금 올바르게 판단한 사람이 지금은 재무상태표는 SF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거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데 아직도 주류를 이루는 학자들도 전부 다 BS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어쨌든 자, 재무상태표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땡글뱅 1번에 보니까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저를 보세요. 한마디 말속의 뜻이 다 있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적는 표예요. 근데 재무상태 앞에는 반드시 일정 시점에 이 말이 꼭 따라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맨 끝에 정태적 보고서 할 때 정태 무슨 얘기냐? 정지된 상태. 즉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시점 정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맨 끝에 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 무슨 의미냐?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란 얘기죠. 재무제표가 뭐예요? 보고를 위해서 작성하는 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종류 외웠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리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하고 외운 그것은 보고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란 뜻이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한마디로 이때 재무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적는 것이다. 근데 이걸 국제기준에 이렇게 나왔죠. 재무상태표는 해놓고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기업이 소유하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배웠어요. 이렇게 자산의 정의는 이랬잖아요. 국제회계 기준의 자산의 정의는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부채는 뭐예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자본은 정의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하는 위해 잔여 지분. 이거 국제회계 기준서상의 정의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물어, 야, 자산이 뭐야? 가장 짧게 정의를 내려봐 하면 자산은 경제적 자원, 이렇게 말하면 돼. 부채 가장 짧은 정의 뭐야? 경제적 의무. 자본이 뭐야? 그럼 소유주의 지분. 그 말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업이 소유하는 경제적 자원,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번,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보고식과 계정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고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학습용으로는 계정식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이것만 밑줄 그시면 돼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거기만 밑줄 그세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건 뭐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기억하는 대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만이 아니라 회계상의 모든 재무제표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고식이 있고 계정식이 있습니다. 보고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차변, 대변의 구분이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 쓰는 양식을 보고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러한 양식은 언제 필요한가? 흔히들 말하는 일반인들,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그 사람들은 차변, 대변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경우는 회계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차변, 대변 구분해서 표시를 해봤자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건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양식이고, 계정식은 뭐냐? 여러분 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용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양식인데, 계정식은 이거예요. 모든 양식을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T자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양식, 이걸 계정식, 계정이라고 말해. T자를 계정이라고 말을 해. 하나하나를 모아서 계산을 한다. 이 계정식이란 말이에요. T자를. 그래서 사람들은 이 T자를 부를 때 계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T계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T자는 왜 그랬는가? 자, 이렇게 줄을 긋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라는 얘기야. 가운데다가 쭉 하나 줄을 긋은 이유는 뭐냐? 모든 걸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양식입니다. 자, 이론상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다. 근데 우리가 강의하는 건 제가 국제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책들은 전부 다 보고식으로 해야만 된다. 그래갖고 뭐 포괄손, 이거는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포괄손익 계산서는 무조건 보고식으로 해야 돼요. 무슨 식 하면서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되는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을 보고식으로 해야 될지 계정식으로 해야 될지 아예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않겠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뭐 주변에서 주택가에서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주택가에서 회계 원리 있지? 나도 회계 좀 하는데 하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은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작성하면은 에헤이 이 사람아 계정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보고식으로 해야지. 뭐 이런 분이나 자 여기다 뭐 이렇게 줄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 보면은 공부하는 거 보면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아 이거 배열의 원칙이 틀렸네. 이건 위에다 쓰고 이건 아래에다 쓰고 이건 맨 밑에 쓰고 이건 맨 위에다 써야지 말고 아는 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조차 규정을 안 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그라 그랬죠.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저는 주로 강의를 계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아래 4번. 계정식은 모든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변에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차변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을 기록한다. 자, 이건 뭐 대단히 뭐 거기까지 시험에 설마 나오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이렇게 했네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 사업을 하려면은 순수하게 내 돈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남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 내 돈 3만 원과 남의 돈 7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요 돈 10만 원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고 뭐 상품도 사고 여러 가지 지분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채무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남한테 대여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리고 여러분 암산 연습합시다.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예요? 그래 얼마라 그랬어? 10만 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로 사업 미처는 누구한테 조달을 했느냐. 대변에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은 자금 조달의 원천이다. 그럼 이 10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낸 이게 바로 자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차변은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쓴다는 얘기죠. 재무상태표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쓴다는 얘기죠.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쓴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말 회계를 아주 재밌게 공부하는 분, 작년엔 그런 분 한 분 계시는데 참 재밌게 공부하셨어. 그분은 정말 재밌게 공부하셨어요.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 즐거움. 올해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 그분은 진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책 머리말에도 그분 내용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회계는 드라마를 보는, 제 강의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즐거워서 잠이 안 온다고. 다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강의할까? 그게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고. 누군지 알죠? 알죠? 그 이제 즐겁게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분들은 부채와 자본이 의미하는 게 자금 조달의 원천이고 자산이 의미하는 게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80점대들이 그거 기억하는 분은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도 좋고 기억이 안 나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이 정도만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재무상태표에는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들어보세요. 재무상태표에는 이게 진정 재무상태표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다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표시를 해야 돼. 여기 왼쪽 맨 위에다가 회사명을 표시를 해야 돼. 여기다가 보고기간 종료일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 강의도 여러 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회계의 가장 기초인 전산회계 강의도 많이 들어요. 왜 많이 듣냐면 듣다 보면 미치죠. 정말 그 사람들은 회계가 뭔지를 모르고 강의하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듣는 분, 그거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이 강의 듣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이 동영상 같은 거 듣다 보면,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회계 지식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왜 강의 듣다 보면 미쳐?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내용을 저렇게 엉터리로 전달하지?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듣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뭔가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아직도 공인회계사를 강의하는 사람도 뭐라는가? 여기다가 재무상태표 1 이렇게 쓰는 무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는요. 결산일의 유식한 표현을 대차대조표 1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대차대조표라는 게 재무상태표로 바뀌니까 그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결산일의 유식한 표현이 재무상태표 1인 줄. 아니에요. 재무상태표 1이라는 용어는 회계 전체에 없어요. 여러 군데 다니다 다른 데 다니다 오시는 분들 아직도 거긴 전부 다 뭐라 그래? 재무상태표 1이라 그러죠?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 1이란 말은 없어. 자, 결산일을 지금은 뭐라 그런가?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말 또는 기간이 결산일 이후 얼마 만에 도래하는가 그런 걸 따질 땐 그냥 보고기간 후. 요 세 가지 표현을 써요.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후.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후. 요런 말만 쓰는데 다만 재무상태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보고기간 종료일이란 말밖에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끝에는 항상 보면은 신문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단위, 원, 이 말이 써 있는데 뭔 얘기냐? 반드시 보고 통화를 표시를 해야 돼요. 원인지 달러인지 이런 거. 금액 단위도 표시를 해야 돼요. 여기서 금액 단위는 뭐냐? 기업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를 원 단위로 표시를 하면 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을 3개 또는 6개를 생략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공을 3개를 생략했다. 여기다 단위 뒤에다가 1000. 한글로 1000 써도 되고 한자로 1000 써도 되고 아예 금액으로 1000 표시를 해도 되고 금액을 6개를 생략한 경우에 여기다 100만 이렇게 써줘야 돼. 보고통에 금액 단위도 표시해야 된다. 원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고 1000원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고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고 공을 3개를 생략할 수도 있고 6개를 생략할 수도 있고 3개를 생략할 땐 1000원 6개를 생략할 땐 100만 원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뭐 3개를 생략할 땐 1000원이죠 6개를 생략할 땐 100만 원이죠 7개는 어떻게 하나요? 4개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9개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묻는 분 계신데 그건 모르겠어요. 시험에도 절대 안 나와. 왜? 국제회계 기준엔 1000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어. 혹시 억원 단위로 표시하면 안 되나요? 국제회계 기준은 그런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1000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억할 거. 자, 다시 이 시간 마지막에 들어봅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자, 이때 여러분 봅시다. 자산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가정.
부채가 예를 들어 7만 원이라고 가정.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여기서 두 개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어요. 쓸 거 다 썼죠? 쓸 거 다 쓰고 끝을 낸 상태에서 회계상의 모든 작물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한다.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같아야 한다. 이 원리를 뭐라 그랬죠? 대차 평균의 원리. 앞에서 복식부기의 원리 세 가지 배웠죠?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자기검증 기능. 대변과 차변이 같아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요 공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있어. 재무상태표 등식. 어떤 표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것을 등식화시킨 것은 무조건 차변과 대변이 같다는 표시만 해준대. 결과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우린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한다. 제목까지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등식 기억합시다. 자본 등식은 어떻게 돼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 시간의 마지막이야. 다시. 자, 자본 등식은 어떻게 돼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을 뭐라 그래요?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떻게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걸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 오늘 강의는 오늘 끝날 때까지 가면은 맨 끝에는 아주 그냥 즐거운 문제도 풀기도 하지만 오늘은 회계 전체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단원까지 나가요. 계산기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뒤에 보면은 계산 문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책이니까 써놓은 것이고, 따라서 잠시 후에는 26쪽에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